자료하고 다음 자료하면 이 사실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수선 침투했을 때 다 이 경로로 해서 다 월북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22사가 왜그 의원님, 저 부대들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화천, 인제, 철원 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고 지작사 단안인데 왜 양구랑 고성만 출동을 한 것입니까? 그 부대들이 왜 출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에 가서 시민들의 그 CCTV를 장악하려 했던 CCTV를 장악이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군경 합동 상황실을 운용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나가서 네.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강호필 사령관, 네. 조금 전에 모두에 좀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6월 안가, 그다음에 병력동원 사전 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가해서 임무 완수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말씀드리세요. 네.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 달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그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그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이 되고 하면서 불교계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격려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스 자기 당신의 검사 시절에 일하던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거의 거의 전체의 한 8, 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뭐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 제 군생활에서 저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를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주었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작사 이하에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2월 3일 날 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부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계획돼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에 접촉 지역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위기 조치 체계 가동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네. 갑자기 합참에서 통제해가지고 화상회의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VTC만 연결해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령관께서 지구작전 사령관을 하지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되면은 지작사는 제1지구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네, 지작사도 자,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자, 군단도 다시- 그렇고 상황실 알겠습니다. 구성요원들이 곽사령관- 4명에서 8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곽사령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고 저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상황이 종료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합참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참 의장님께서는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을 불령에 안에서 보자 하는데 당시 그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참 의장님께서 그러면은 계엄사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북한의 일단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일단 집중을 줬습니다. 그 임무에 집중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에 보면은 앞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태세 2급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보호 하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경계태세 2급 보호 하달이 계엄과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계엄과 그 계엄사령부와 합참 지휘 조직은 완전히 개선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5일 날 일부 지역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군인이 군청을 점령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인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게 김병주 의원님께서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합참으로부터 예하부대까지는 어떤 특정한 조치 사항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는 자동 조치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으로 조치되게 돼 있는 게 군경 합동 상황실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세부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맞죠. 그거 그런 한 가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군경 합동 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지금 군인이 자꾸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거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 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 조치 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걸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거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거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상계엄령 당시 양구군청에서 군인이 왜 출입했느냐.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시 양구군청에 출입한 사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서 군경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방문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직원들과 군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건 양구군청에서 공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군대 생활을 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자동조치 부호를 모를 리가 없고 합참에서 자동조치 부호 발령을 하기 전에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하면서 한반도의 정전 사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회 이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조치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통보는 안 하지만 자동으로 참모들이 NC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 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외환죄로 다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의 반대에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 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에
전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 5천 단위와 평시에 3천 단위의 국지 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군은 뭐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자, 2010년 이전에도 다른 명칭으로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름이 북도발 응징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초로 남한의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평화 무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도발 응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들어 놓은 북한 표적이 1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아군의 감시 체계와 타격 수단의 제한이 많았죠. 그래서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천 단위로 시작하는 평시 국지 도발 계획이 발전됐고 2016년 이후에 구체화됐고요. 2024년 7월에 현 수준으로 발전됐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군이 창설된 이후부터는 모든 도발 계획에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를 북한에 대한 공격의 억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군은 그렇지만 상대의 무기 체계의 종류, 위협 수준, 수량 등에 직면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표적을 발전시키고 이거에 대한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맞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께서도 공중요격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중요격을 하면 적에게 빌미가 되고 그다음에 확전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풍선이 낙하된 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 여단과 우리 군을 위축시켰던 김병주 의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에서 왜 갑자기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 수립해놓고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이나 NLA 인근에 한포 사격이 정상화됐는데 이것도 과거보다 9.19 합의 이전보다 강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군은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강한 교육 훈련 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군은 기본적으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이고 지금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북풍이라는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사작전은 절대로 이렇게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져오면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데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장님, 네? 뭐 새 진돗개 둘로 군경 합동 상황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아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자,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미신가요? 네. 임병득 의원님. 예. 합참의장님, 예, 잠깐만요. 강선영 가만히 계세요. 합참의장님, 군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방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한 그것이 문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이 이번 내란 사태 때 활용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아닙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떤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 진심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님, 예, 1948년 이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비상계엄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6차례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예방적 계엄, 선제적 계엄이 아니었던 상황이죠. 이해하죠? 예, 그런데 비상사태가 전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5.16 비상사태가 그 전에 있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유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쿠데타로 합니다. 이해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비상이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상황들은 다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차관님 여러 차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 이때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사태가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뭐 만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상황 평가에 있어서 저는 뭐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했으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동의하십니까? 뭐 그 부분 아마 뭐 관련된 수사나 뭐 헌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차관님 그 계엄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예,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계엄을 발동할지 말지 이것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국방부에서 하죠. 예, 아마 정상적인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걸 실무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 누굽니까? 그것은 뭐 국방부의 전 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기획관리관 아닙니까? 뭐 기획관리관은 기획관리관대로 또 각 기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죠. 예, 그렇게 대통령에게 국방부에서 건의할 때 따라야 되는 편람이 있죠. 그 편람이 어떤 것을 계엄 말씀하셨죠? 실무 편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 업무 실무 편람 있습니다. 예. 그 실무 편람에 따르면은 비상대책회의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뭐 국방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가 계엄 소포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건의를 하면서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성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 내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한 것이고 누가 그 포고령을 써준지 지금도 모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아마 뭐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국방부 내에서 이 포고문과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건 조사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내에서는 작성한 사람 없습니다. 네, 박한수 육참총장님. 네, 네. 포고문 발령할 때 본인 명의로 발령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령할 때 이 포고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그랬죠. 네, 이 포고문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장관이 직접 줬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은 타이핑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이핑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예, 누가 이 실무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마 뭐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문을 작성해가지고 계엄사령관에 줬는데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만 머리 자르기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합참의장님, 예. 안가 모임에 간 적 있죠? 다시 안가 말씀. 모임에 간 적 있죠? 간적 없습니다.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관저에 간 적 있죠? 관저라는 것은 행사 때도 갑니다. 11월 29일과 23년 11월 29일과 23년 12월 22일 두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12월 29일 한번 가고 네, 공식 거기에서 계엄이나 비상 조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군 통수권은 군령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령권은 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할 때는 장관에 의해서 행사가 됩니다.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지정된 장군으로 지정할 수 있게 예. 장성으로.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 전에 전두환 때는 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령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령권이 지금